역사는 최태성!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 외치고 있죠? 네, 우리 서로의 길을 나누는 거야. 이러면서 온몸에 힘을 다 이 손에 줘봐. 그럼 힘이 나. 무슨 주무회원 같아. 자, 여러분들. 자, 이제 드디어 현대사. 와우! 5강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온 거야. 이제 여기서 그만둘 일은 없고, 이제 가는 거지 뭐. 여기까지 왔으면 완강 치는 거지 뭐. 자, 힘내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강의 현대사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1945년 우리는 드디어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아, 정말 얼마나 그 시문의 그 시처럼 정말 그렇게 기다리던 그 날, 정말 그런 날이 왔으면 죽더라도 한이 없겠다고 했던 그 날을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바로 일본 왕의 항복 선언으로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때의 이 상황을 보면요, 1945년입니다. 네, 1945년 우리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광복은요, 속상하게도 네, 분단과 함께 와버렸죠. 네, 이 분단과 함께 와버린 광복이었습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아픈 어떤 그런 순간이에요. 이게 참 첫 단추를 잘 끼웠어야 되는데 이 첫 단추를 지금 잘 못 끼웠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현상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38도선, 네, 38도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쪽은 이제 북이고 이쪽은 이제 남이 되겠죠. 네, 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분단이 되는 거예요. 분단이 되어가지고 결국 여러분들 일본이 너무 빠르게 항복 선언을 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 한국 광복군도 왜 OSS 부대와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그랬잖아요. 그 계획을 실행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이 미국과 소련군이 이제 이 북쪽에는 이제 소련군이 들어오고 그리고 남쪽에 이제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이들이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면 우리랑 함께 들어왔으면 이들은 해방군의 형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단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본은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을 결국 이 미와 소에 맡겨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첫 단추가 이제 이렇게 잘못 끼워진 어떤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는 흔적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가 있었냐면요. 광복 이전에 국내에서 여러분들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조직이 있어요. 왜냐면 1945년 이제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일본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만든 조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조선 건국 동맹. 이런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선 건국 동맹이 광복되면서 이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어요. 예,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이 건준이라고 한번 줄여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건준은 여러분들 당시에 어떤 그 좌와 우를 아우르는 좌와 우를 아우르는 좌우 합작 단체였으면서 동시에 지금 이 건준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정부가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해야 되니까 치안을 굉장히 유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본이 패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한반도에서는 그렇게 큰 사건 사고 여러분들 왜 무정부 상태가 되면 왜 도난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폭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린 이미 이런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미군이 이제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빠르게 이 건준에서 여러분들 뭘 했냐면 건준에서 뭘 했냐면 나라를 아예 선포해버려요. 예,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예 선포를 해버립니다. 조선인민공화국, 줄여서 조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이 들어와가지고요. 미국이 들어와서 야, 너는 뭐냐? 라고 하면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행정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좋아요. 이건 치고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요. 그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이 조공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행정부 조직인데 이 행정부 조직마저도 이 미국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구 그 자격으로 여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개인 자격으로 들어올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는 못 들어온다. 왜? 어떠한 행정조직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들의 점령군의 형태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주인이니까 갑자기 뭐야 너희들 뭐니? 뭐 조선인민국 누구 맘대로, 이 대한민국 누구 맘대로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참 이게 첫 단추가 이게 우리 힘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주도권은 미국과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했던 회의 12월 달에 미국과 소련이 전개했던 회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모스크바 네, 3국 외상 회의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서 결정이 돼요. 자, 어떤 것들이 결정이 되었냐면,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임시정부를 세우겠다. 임시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그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에서 특정 기간 동안 신탁 통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와요. 예.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단독으로 이 3국은 지금 미국, 소련, 영국이 지금 만나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국 빠지고 미국과 소련이 다시 모여가지고 공동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다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게 바로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야.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이 땅에서 이 좌와 우의 어떤 그 극심한 대립이 벌어집니다. 정말 진짜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좌와 우로 나뉘어가지고 이게 싸우는 상황이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좌익 세력은요. 임시정부를 세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좌익 세력들은 지지를 선언합니다. 좌익 세력들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일단 임시정부가 세워지면 신탁 통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똑똑한 임시정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게 우선이다 라고 이들은 주장을 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이 우익 세력들은요. 바로 이 신탁 통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이러려고 싸운 거냐 라고 하면서 우익 측은 이 신탁 통치를 보고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격렬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 좌와 우의 격렬한 대립, 이 격렬한 대립이 전개되고 있는 아픈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행사를 얼마나 중요한 회의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행사예요. 이제까지 일제강점기 동안 그렇게 가슴속에 품었던 그 태극기를 꺼내놓을 수도 없었는데 이제 마음껏 꺼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시기. 그런데 좌와 우의 대립 상황 속에서 좌익 측은 남산 쪽에서 우익 측은 동대문 쪽에서 따로따로 집회를 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서로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벌어진 모습들은요. 이 좌우 대립이 더욱더 심화되면서 결국 나랑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 즉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갔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갔을 때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그것은 6.25 동족상전의 비극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겁니다. 이 해방공간에서 특히 이 광복공간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할 거는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다.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훈련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렬한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정신이 없었어요. 네,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 47년도에 바로 이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46년도에 이제 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려요. 네, 그래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미소 공위에서 여기에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만났잖아요. 허허, 여기도 지금 심각하네. 미국과 소련도 지금 대립을 해요. 왜 미국과 소련이 대립을 하냐면 미국과 이 소련이 왜 대립을 하냐면 바로 참가 자격. 바로 참가 자격.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누가 들어올 것이냐. 미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민주주의 국가 아니냐. 소련은 무슨 소리냐. 모스크바 상국 외상회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 신탁 통치 세력들, 이 신탁 통치 반대 세력들,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는 것은 자격 위반이다. 그러니까 우익들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미국은 좌익보다 훨씬 수가 많은 우익들 들어오라는 얘기고 소련은 좌익만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이익이 또 상충하는 거야. 결국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요. 휴회합니다. 휴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되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어봐. 이 미국과 소련이 부딪히네? 이러면 이 문제 해결 안 돼. 라고 빠르게 판단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승만이었습니다.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어떻게 판이 돌아갈지를 정확히 먼저 알고요. 그 판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정말 정치 백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이 잘했고 나쁘고 그 떠나는 게 아니라 정치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 판세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지금 일단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이 땅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이 합이 나올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그래서 이 이승만의 그 유명한 발언이 나오죠. 어떤 발언이 나오냐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승만의 이 정읍 발언이 나오는데 이 정읍 발언이 뭐냐면 바로 남한만이라도 빨리 단정을 만들자. 단독정부 만들어서 바로서 소련을 격퇴하자. 우호. 소련 격퇴 전에 이러면 남북 분단이 일단 기정사실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분단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바로 좌우 합작운동. 우리 이게 나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는 이유, 그 배경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47년도가 되면 다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47년도에 여러분들 47년도에 어떤 게 있었냐면 바로 이때 트루먼 독트린이 나와요. 이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 바로 냉전의 선언이야. 냉전. 큰일 났어. 이 세계적으로 이 냉전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한반도에서 이게 합의가 되냐고요? 안 되죠. 결국 똑같이 이 문제와 똑같이 이야기 되다가 해결 못 보다가 결국은 완전 결렬되는 모습.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미국의 힘에 의해서 유엔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계속 우린 지금 미궁에 빠지는 듯한, 늪에 빠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네요. 빨리 우리의 힘으로 임시정부를 세우든 뭘 하든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놓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과연 우리의 운명, 이제 유엔으로 넘어갔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운명이 이제 유엔으로 넘어갔어요. 자, 유엔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면 한번 그 내용들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에서 우리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자, 어떻게 결정나냐면 그래? 그러면 이 문제 이거 선거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그래, 선거를 통해서 해결해. 라고 해서 유엔에서 결정이 났는데 어떻게 하냐면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해라.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각해서 유엔에 있는 그 한국임시위원단이 파견돼요. 위원단이 파견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방북을 소련이 막아요. 너희들 들어오지 마. 우리 원치 않아. 니들 마음대로 해? 미국이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겼고 니들 마음대로 해결해? 안 해. 라고 해서 거부를 하죠. 결국 이 문제가 다시 이제 48년도로 넘어가서 다시 이 문제가 또 유엔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번엔 유엔 소총회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유엔 소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다. 가능 지역에서만이라도 총선거 실시해라. 그러니까 남한만이라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가능지역 총선거라는 어떤 이 내용에 의해서 전개된 총선이 바로 우리나라 우리 역사상 최초의 50총선이라는 겁니다. 네, 50총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최초로 전개된 어떤 그 배경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격렬히 반대한다는 거예요. 이 50총선에 대해서 격렬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좌와 우 할 것 없이 격렬히 왜? 이건 곧 남북 분단을 기정사실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건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어떤 저항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네, 우익의 그 거두라고 할 수 있는 김구가 이거 반대합니다. 바로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나는 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 사실은 김구라고 하는 정치인을 우뚝 서게 만들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이 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구가 이제 읍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이건 직접적 항쟁이죠. 반대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제주 4.3 항쟁. 이 제주도민들이 이 50총선에 반대하는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너무 가슴 아픈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 당시에는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야 되는데 사람보다 이념이 앞서다 보니까 나랑 이념이 다른 사람을 죽여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에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남북협상입니다. 남북협상. 네. 바로 북한의 김일성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남쪽에 누가 간 거예요? 이 남쪽에 바로 김구와 김규식이 김일성을 만나러 간 것이죠. 자, 이렇게 격렬히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바로 이 50총선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고 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재헌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그 재헌절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죠? 네, 저는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네, 7월 17일입니다. 어떻게 선생님을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그날 저희는 놀았거든요. 놀면 기억을 해요. 네, 7월 17일. 이거 좀 안 놀잖아. 그죠? 바로 이 재헌헌법에 의해서 재헌헌법이 이제 만들어지죠. 자, 그 재헌헌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에요. 자, 이 재헌헌법의 내용을 보면요. 일단 대통령을 뽑는 방식, 이 뽑는 방식은 바로 간선이에요. 간선. 바로 국회, 바로 이 간선인데 누구에 의해서 뽑는다? 바로 국회. 네, 간접선거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국민이 대통령 직접 뽑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제헌법은 바로 이렇게 국회에서 국민들이 국회의원 선출하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 방식으로 치러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이제 제헌헌법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제헌헌법에서 초대 대통령이 누군가요?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여기에 입각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된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자, 이 대한민국. 자, 이렇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일제강점기 지금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그 일제강점기 비일부터 가지고 나라 팔아먹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민족 반역자들, 친일파들. 이 친일파들에 대한 처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이래야 정의를 세우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친일파들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라면 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싸우겠냐고요. 이건 바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일제 비해부터 가지고 성장했던 사람들이 죄받고 벌받는 걸 보여줘야 그렇게 역사의 기록이 되어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였냐면요. 바로 이 친일파 숙종을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반민특위라는 겁니다. 반민특위.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라는 건데 이 반민특위는 결국 실패합니다. 이승만 정부가 이거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지지를 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정부 출범했는데 지금 이 반민특위 가는 사람들이 막 이승만 정부 그 관리들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니까 이러다가는 이승만 정부 무너지겠다 라는 판단이라서 지금은 바로 친일파 숙청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이 북한의 이 침략이 더 위험하다. 이건 나중에 하자 라고 뒤로 밀어버리는 현상. 결국은 이게요. 공소시효 축소, 공소시효 축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첫 단추가 잘 끼워졌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또 하나의 그 과제는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일제강점기 정말 그 소작농을 살았던 그 많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돼요. 네. 그래서 시행이 바로 농지개혁이라는 겁니다. 농지개혁. 네. 이 농지개혁은 제가 이제 경제파트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농지개혁은 성공합니다. 네,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는데 여기에 이어서 바로 북한도 정부를 세웁니다. 네, 바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 네, 인민공화국, 인민공화국을 또 북한도 바로 세우게 되면서 결국 이 남북 분단은 기정사실화 되고 그게 지금까지도 연결되고 있다. 정말 지금의 어떤 이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역사 수업 시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역사가 갑자기 여러분 삶 속으로 우리 삶 속으로 확 들어와 버리죠. 네, 우리 지금 단순히 역사를 배우고 있는 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모습과 연결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북한과 이 남한, 이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결국 동족상전의 비극 6.25가 시작됩니다. 그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북한은요, 준비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이 남침 준비를요, 아주 철저하게 하죠. 우선 소련과 이 중국의 어떤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런 활동들 속에서 결국 38도선, 결국 이 38도선을 넘어서 바로 이 동족상전의 비극, 6.25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당시 이
정세를 보면요. 당시 이 북한이 오판할 수 있는 어떤 그 정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에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어요. 에치슨 선언. 이 에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미국이 극동 방위선에서 우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의 어떤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이 한반도 포기했다. 이렇게 오판할 여지가 있었겠죠. 결국은 이제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날 결국 남침을 개시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6.25 전쟁의 어떤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6.25 전쟁은 처음에 잘 나오고요. 그리고 그 순서,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북한이요, 낙동강 방어선까지 막 밀고 내려갑니다. 그죠? 낙동강 방어선까지 막 밀고 내려가서 이제 북한에 의한 적화 통일이 거의 눈앞에 다가온 순간이었는데, 자, 이때 반격에 나서게 됩니다. 그 작전이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다라는 것이죠.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면서 정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하고 이제 북진을 시작하게 됐죠. 자,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뭐냐면 바로 중국군이 개입을 합니다. 이 6.25 전쟁에서 이 중국군의 개입은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하나의 기폭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엄청 추우니까 지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죽은 전사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건 왜 시신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뻣뻣한 조각처럼 얼어 있어요. 이 정도로 추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철수를 작전하죠. 철수. 이게 바로 흥남 철수입니다. 여기 흥남에서 모든 물자와 사람들 태워가지고 철수하고요. 결국은 이 철수의 그 과정 속에서 일사후퇴, 서울도 결국은 내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1951년 1월 4일 있었던 일사후퇴더라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38도선 경계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휴전회담을 열게 됩니다. 휴전회담을 열게 되는데, 이때 이승만 정부가 이제 격렬히 반대하죠. 격렬히 반대하면서 바로 이 휴전회담을 반대하면서 반공포로를 석방하면서 이 휴전에 반대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포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휴전에 있어가지고 포로 문제 해결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미국과 소련의 어떤 그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풀어버려 버린 거예요. 이러면 협상 테이블에 있는 간사는 거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자, 결국은 1953년 휴전이 성립이 됩니다. 휴전이 1953년 성립되고 이후에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쟁 끝나고 나서 체결이 되고 있더라. 이게 이제 6.25 전쟁의 어떤 그 흐름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전쟁은 이런 겁니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놨다는 얘기죠. 그 폐허와 같은 구석기 시대를 다시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현대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6.25 전쟁 내용 배워봤습니다. 자, 이 광복은 분단과 함께 왔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 결전 내용 요 세 가지예요. 임시정부 신탁통치 미소공의, 그리고 좌우 대립이 심화되었다. 결국 1차 미소공의가 휴회되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좌우합작 운동으로 이어진 이 흐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결렬되었죠. 결국 이제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고요. 인구 비례 총선거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소련이 반대하면서 결국 남한만의 총선 50총선이 이루어졌죠. 이런 반대 보면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내용들을 지금 여러분 보셨습니다. 자, 이 대한민국 정부 과제가 있었는데 이 친일파 청산과 농지개혁인데 친일파 청산을 이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남과 북의 각각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6.25 전쟁, 동족상전의 비극이 나타나게 되었더라. 여기 이 흐름 속에서 인천 상륙작전과 이 중국군의 개입,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를 반드시 파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6.25 전쟁이 끝냈고요.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그 기적의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